네. 두 번째 모신 손님은 헌법학 박사신데 국내에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헌법 전문가실 겁니다. 요 직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지내셨고 거기 교수 부장도 했고 독일 본 대학교에서 훔볼트 펠로우로 가서 공부를 했고 미 뉴욕대에서는 글로벌 펠로우 뭐 그런 걸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대한 국민적 주장 그리고 헌법을 다시 보거나 꼼꼼히 읽거나 또는 헌법을 몸으로 느꼈던 건 아마도 제 경험이 편협한 건지는 모르지만 2016년 겨울 10월, 11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을 달궜던 촛불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권재민, 국민이 주인이다. 이게 나라냐. 헌법을 농단한 자들에게 탄핵이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러나 서양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못지않은 국민의 힘, 인민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광장을 뒤흔들었던 헌법, 그러나 개헌 열망은 지금 정치적 부침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황치연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아주 애간장을 다 녹이셨던. 앵커님께서, 재연절 특집으로 아마 저를 초대한 것 같은데, 그, 지양으로 전혀, 이강윤 앵커님이나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의 많은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어떤, 불찰로, 예. 타임리하게 방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이, 그렇게까지 근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을 분실하셨대요. 그래서 연락 두절 상태여가지고 제가 오죽하다가 방송에 나가기도 했어요. 제가 이분께 박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다고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고 휴대전화가 없으면 현대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빠졌습니다. 자, 서양에서의 헌법의 연원은 언제 어느 법으로 잡습니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근데 일단은 지배관계가 설정되는 사회에서는 헌법이 있다. 또 정치라는 문제가 거론되는 데에서는 헌법이 있다. 권력관계와 지배, 피지배가 있으면 헌법이 있다. 또 국가라는 그 현상이 있으면 헌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상적으로는 아마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썼고 그 스승인 플라톤이 국가론을 썼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헌법적인 생각이 들어있고 자세한 국가 형태에 관해서도 거기 눈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스 폴리스에서 직접 민주정과 유사한 형태의 통치 형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아테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정이라는 그 선거는 극히 예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패각 투표나 일부 귀족 계층만이 뭐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배운 거 아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참여자의 제한의 면을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자유인야되기 때문에 의국인이나 노예나 여성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하는 예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 집단은 선거를 했는데 전쟁을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그 장수를 선발은 된다가 또 폴리스 재정을 관할하는 회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이제 거슬러 올라간 거고. 거슬러 올라간 거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범위를 좁혀서 예. 수정하겠습니다. 주권 재민의 예. 정신이 명백하게 적시된 공화국 헌법 뭐 이런 거는 언제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영국의 의회 정치사와 근대적인 의미에서 많이 연관됩니다. 의회, 예. 영국. 예. 네. 그러니까 1215년 마그나 카르타, 그 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예. 이쪽에서 연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혁명에 의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헌법의 역사상 혁명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만들어진 성문헌법은 미국 헌법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중세 때, 고대 로마 때 공화정이라는 게 있고, 예. 중세 때 베네치아나 피렌체, 이탈리아 선진 도시들이 공화정을 취한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중세 가톨릭 세계에서 교황과 주교 관계, 또 대주교와 주교 관계, 이런 관계에서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대의제도를 네. 현실화시킨 방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선언이 있죠. 프랑스 인권선언. 예.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다. 바이마르 헌법은 그건 한참 후죠. 네, 예, 네. 1919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주권 재민 그렇죠. 그리고 인권의 개념을 예. 처음으로 확립한 게 프랑스 혁명과 미국 헌법 여기서 예.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렇죠. 보면 불과 한 200여 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그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요. 재헌의회가 1948년에 7월 17일 때 이제 열렸고, 그 뒤로 수차례의 개헌을 거치는 동안 우리 헌법의 순환은 정말 컸습니다. 누더기 헌법이 되기도 했고, 박정희 독재 치하에서는 뭐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완전히 삼권 분립 체제도 뒤흔들어 버리는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의 헌법 순환사 박사님께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꼽는다면 우리의 흑 역사를 반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말이죠. 유신헌법 시대의 어떤 사법파동이라든지 또 있을 수 없는 통치의 정당성을 결여한 헌법 제도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의원으로 뽑아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한다든지. 또 유신정회라고 해서 유정회. 유신헌법의 경우가 상상이 어렵죠. 현대 헌법국가에. 다른 민주국가나 다른 근대국가에서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을 통해서 또 국회의장도 사실상 동일 정당을 통해서 완전히 국가를 1인 권위주의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헌법 제도였죠. 전무후무하죠. 예. 그 혹자는 우리의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게 막 우리나라의 근대적 헌법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했는데, 우리 경국대전을 헌법에 비견하는 분도 제가 학교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 경국대전에 근대적 의미의 헌법적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든지 또는 입헌주의적 헌법이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뭐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관계, 지배관계가 통치자, 피치자 관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권이 매개돼야 됩니다. 기본권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느냐. 두 번째, 권력이 분립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근대적 입헌적 의미의 헌법의 핵심 요소인데,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 통치 질서의 법적 기초는 되지만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네. 하나의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있다. 그게 경국대전으로서 기능했다. 근데 경국대전에는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육법으로 나눠져 있는 그 법률에서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구조에 관한 형법도 있고 예. 모든 정부조직법도 예, 있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으로서 경국대전이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이지만 헌법적 의미로서, 그러나 입헌적 의미로서, 근대적 의미로서의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시발점을 어디로 볼 건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사학자들이 원래 단군 헌법부터 비롯해서 단군 헌법이요? 예, 예. 왜냐하면 단군이 우리 뭐 나라를 개창했다고 개창했습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홍익 인간의 이념이 당연히 그 헌법 전문의 정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단군 시대가 실제 했느냐 가지고도 논쟁이 있는데 성문법적으로 단군 헌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유한 의미의 헌법, 본래적 의미의 헌법에는 그게 지배관계나 정치관계나 국가가 있으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가 신앙적, 정치적 위불가 된 어떤 종교적 공동체였든 신화적 공동체였든 국가로서 기능했다면 거기에 헌법을 전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헌법사를 생각하면 단군 헌법 때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예. 보통 근대적 의미의 헌법 중에서 거론되는 게 홍범 14조어고 아하. 대한제국 헌법으로 만들어진 대한국 국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국 국제는 흥정 헌법이고 민주헌법이 아니라 흠정. 황제가 만든 예. 헌법이고 권력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헌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봉건적 속성을 면하지 못한. 예. 네. 그래서 홍범 14조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견해가 있고. 그러나 저는 어디로 보냐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근대적 의미의 입헌적 의미의 헌법은 갑오 통화혁명으로부터 비롯돼서 3.1 대혁명을 거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네. 최초이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뭐 명확하시네요. 선생님, 저 박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법학개론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강의 교실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동학혁명에 민중이 기반이 되고 국가는 민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반외세. 그다음에 3.1 임시헌법, 3.1 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근간으로 잡았던 것들에서 현대 서양적 의미의 근대적 근대적 헌법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앵커님의 말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갑오혁명에 있어서는 그 사회혁명으로서 신분제 철폐, 양성평등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건 정말 남녀평등이요. 혁명적이었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요소로서 자기 통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권자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주권자민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혁명 세력 집단이 스스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모든 자치의 전범을 보인 거죠. 그렇죠. 최근 끝난 그 SBS 드라마 녹두꽃, 거기서 전봉준 혁명 정신이 다시 한번 잘 각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갑오혁명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시 정부 상태에 있던 것과 정식 정부가
있던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정식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이고 예, 예.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 1948년 재헌헌법이나 지금 9차 개정된 현행헌법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온다. 이게 1919년 4월 10일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변한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 정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 두 핵심적인 게 내포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손가락이 잘 안 지금 어느 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써 올리시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소화하고 가죠. 서양 근대 헌법에도 참정권은 남성에게만 있었고 노예한테는 자유권이나 평등권이 없었지 않았나. 완벽하게 입헌적 의미의 헌법은 노예 해방, 여성 참정권이 확립된 1970년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미국 헌법이 성문 헌법으로서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취철하겠죠. 예. 미국 혁명에 의해서. 근데 미국 헌법 재판사를 보면 아주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재산 예. 거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인한테 투표권을 어떻게 줬냐면 5분의 3의 투표권을 줬어요. 두 번째, 여성한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미국 연방 대법원 합헌이라고 했는데 여성은 시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71년 문제는 스위스에 해당되는 거고,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기 아마 1948년이 예. 처음일 거고.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사실상 굉장히 빠르고 선진적인 지금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가가 한 20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진 민주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군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항상 그동안 묘하게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 그 다음에 뭐 영미법이니 대륙법이니 뭐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명적인 것은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의 모든 게 말살당하시피 됐고, 그래서 우리는 서양에 대해서 늘 뒤처져 있고 빨리 쫓아가야 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문법 구조만 봐도 우리가 훨씬 선진적이었고 오히려 동학혁명의 기본 정신 속에 그때 벌써 양성평등이 그렇죠. 문서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 그 헌법 국가의 대강을 밝히는 거기에도 이미 미국은 전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미 반영했다. 그렇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그 수출 문제로 긴장 관계가 좋지 않은데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이념이나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보다 30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가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요. 원래 인도 신분 카스트 제도하에서 취하층인데 총리로 돼서 인도가 상당히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가 질서를 왜곡시킨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국정농단을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아무런 어떤 피해 없이 헌법을 다시 수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똑같은 여성 대통령인데 양 집단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거기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고 정치 질서가 문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대통령들도 부패 혐의로 다 그런데 자 하나만 더 보죠. 박사님 전화카드 한 장이라는 닉네임을 여기 주로 닉네임 쓰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헌법 영토조항 3조와 혹시 뭐 법전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조항 4조는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어떤 다른 방송에서 모 변호사가 말하던데 그 말이 맞다면 왜 이걸 수정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거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헌법 개정과 헌법 현실의 문제예요. 우선 영토조항 3조와 통일조항 4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영토조항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네. 근데 이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는 헌법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북한을 넣느냐 빼느냐 지금 그 문제죠. 그렇죠. 보통은 뭐 영토는 뭐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A는 B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당위의 희망의 목표를 설정한 거다. 이렇게 해서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가 아니고 예. 부속 도서로 한다.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특별하게 우리가 한반도 지금 휴전선 이남 남반부만 실질적으로 주권이 미치고 있는데 예. 북한의 실체를 국가적 실체를 헌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려는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통일조항과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는 그 휴전선 이북 북반부 지역은 미수복 지역, 예. 우리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참칭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 예.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다면 예.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토조항에 따라서. 그거 조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 그러나 국제법적 지위로서는 네. 동시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서 양자 다 독립된 영토와 주권 국민을 가진 국가로서 존재합니다. 예. 국제법 존재로서의 북한과 예. 또 아까는 헌법적인 지위를 얘기했는데 법률적 지위로서 예.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남북관계 발전법은 국제법상의 국제관계를 보지도 않고 헌법상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법단체로 보지 않고 한반도의 민족적 발전을 위한 인랜드, 내국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국관계에서 교류, 협력, 이런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이 지향하는 그 취지에 맞추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면요, 혹시 뭐 갑자기 북한 헌법에도 영토 조항이 있나요? 북한 헌법의 영토 조항을 지금 갑자기 갑자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어디로 한다. 걔들 그쪽도 그렇게 돼 있을까? 그건 갑자기 떠오르지를 혹시 누가 저기 시청자분께서 북한 헌법 뭐 영토 조항 혹시 검색이 가능하시면 올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 예. 예. 그런데 자유대련을 너무 세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 헌법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게 예. 물론 북한도 그 핵주권을 저기 헌법에 넣기도 하고 성군 정치를 헌법에 넣기도 하고 변경이 되어 왔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일당의 강령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유훈이 우선이기 때문에 헌법은 당의 어떤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법의 무게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선언적 의미를 네, 갖는다. 독특한 몇십 년간 이어져 온 3대 세습 정치의 그 묘한 정치적 그런 것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헌법을 일반적인 헌법의 테두리에 놓고 단순 비교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영토 조항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게 정치적, 선언적, 집신적 프로그램적 의미만 갖기 때문에 어떤 실효적 규범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저 번역을 좀 가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효적 규범력을 갖지 않는다. 좀 어려워요. 그냥 실효성이 없다. 자, 마지막 질문 여쭐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일도 하셨고, 87년, 이른바 87년 6월 시민 대항쟁 민중 승리의 소산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게 만들어졌다고들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헌재와 대법원의 다른 점을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아마 이 질문을 하면은 그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 겁니까?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헌법 수호가 안 되나요? 법률을 적용하죠.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데 종국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을 기초해서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헌법에 위반된 걸 법률을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입법권에 의해서 법률을 통해서 헌법을 침해했다. 아하. 그러면 위헌 선언을 해서 예. 헌법을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법안은 법안 상태건 법이 됐건 간에 무효죠. 네네네. 그리고 정치 세력 중에 위헌 정당을 결성한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위헌 정당이 있으면 그것을 해산시켜서 헌법을 수호하는 거죠.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비롯한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탄핵을 시켜서 예. 헌법을 그건 우리가 수호하는 경험을 거죠. 했고. 이런 것을 대법원이 관할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고도의 정치작용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네. 헌법적, 법률적, 법리적 판단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하기 때문에 순수한 법인식작용으로서 하는 대법원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정치 권력에 의해서 헌법이 수정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권위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헌법 수호를 위해서 생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권 보장인데 네. 헌법 수호 기능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양 당사자의 어떤 관계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건 이게 일반 법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다른 권리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구제가 안 됐다. 이게 치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럼 개인도 시민 1개개인도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헌법 소원제도의 주요 기능입니다. 다른 헌법 1, 2심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쉽게 말하기 위해서 1, 2, 3심의 판사나 대법관이 헌재에다가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 시민도 바로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헌법 소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는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일반 법원에 했는데도 그 법관이 제청을 안 해요. 그 심한 경우가 제4공화국, 제5공화국 그 헌법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신헌법, 전두환 대통령 통치 시절에 있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예, 그 제청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법관들이 헌법 의식이 강해서 예. 그 위헌 제청을 하면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이 내릴 때까지 그 재판을 홀딩하고 기다렸다가 그렇죠. 하고 뭐 이런. 예. 그런데 기각했을 때 네. 위헌 제청 신청을 일반 국민이 했는데 기각했을 때 네. 이 기각 결정에 기초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 네네. 어떠한 법규 명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예.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을 때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아마 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분은 시민들 상당수가 모르고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가장 생각이 좀 중요한 드네요. 사실은 지금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한 경우는 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건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개헌에 반영해야 할. 각성을 해서 네. 그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이 더 돈독하게 보장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아까 저희가 북한의 그 헌법 영토 조항 제가 부탁을 했더니 바로 찾아서 올려주셨네요. 이 정도 이렇게 소통하는 거 모르셨죠? 고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도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다만 서문에서 조국 통일 6차례, 나라의 통일을 한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을 영토로 인식하는 단초를 보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문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헌법 구조다. 그러니까 영토 조항은 따로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 한국 헌법학자에 입력된 사실이 없었다는 건 아마 그럴만하네요. 네. 예. 우리에 상응하는 헌법 영토 조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억을 하셨을 텐데 제가 괜히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이렇게 훅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농담이고요. 원래는 질문지도 드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물론 초안 질문지는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헌법 전문가께 제가 질문지를 드린다는 게 조금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면 프리스타일로 말씀해 주십사 그랬고 그 정도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는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2분의 말씀을 꼭 황 박사님께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전체가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여행 스케치님이 기본적으로 헌법이 잘 갖춰져 있다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들의 소양을 아마 이때 이분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헌재 재판관만 국한한 게 아니고 모든 판사들을 다 합친 것 같아요. 재판관들의 소양을 향상시키는 게 헌법 조항 한두 개 추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며칠 전에 광주 고법에서 67살의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별로 안 느낄 나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교감 선생 손을 들어주고 하는 판결들을 보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원의 판결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모든 법의 가장 밑바닥이자 또 가장 위에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리고 목이 마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송구했습니다. 뭘 좀 마실 걸 드렸어야 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이강윤의 오늘이 자꾸 공부만 시킨다고 여러분 좀 싫어하시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예 통 털어서 경제 공부하는 날 1시간. 틈만 나면 인터뷰인데 깔깔 재미보다는 좀 안 그런 성향이 있고 오늘도 아주 근엄한 서당 수업을 연상시키는 법학과 교수님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자, 7월 19일 오늘 아침에도 한일 양국은 날선 말들이 오갔는데 정상적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도 뭔가를 찾아내는 게
정치이고 통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좀 한번 보고요. 그럴 필요가 있고 국민들 생활에 그동안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주름살이 많이 질 텐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도 전격적으로 내리고 선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주가 갑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장마하고 태풍이 함께 와서 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 단속, 단도를 좀 잘 하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